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크룩스관이라고 돼 있죠? 저 크룩스관은 뭐냐면 이거 유리로 만들었는데 이거 진공관으로 만들었던 거야. 유리를 세공할 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유리 세공 기술. 그리고 그 유리를 저렇게 세공할 뿐만 아니라 저 안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는 펌프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뭐 진공 펌프가 뭐 그리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공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나 개념을 죄로 생각했어. 너무 이상하지. 공기 뺐는데 왜 죄가 되나. 그죠? 근데 점점 이렇게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진공에 관련된 실험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크룩스관이라는 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관도 만들었죠. 펌프 이용해서 공기도 쫙쫙 뺐죠. 뭐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애너드 캐소드 그래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자장을 걸어주잖아. 그러면 저 안에 막 뭔가 볼테이지 그 자장을 센 전압을 막 걸어줘요. 센 전압을 걸어주면 이 안에 무슨 기체가 이렇게 살짝 있을 때 여기서 빛이 나가더래. 근데 그런 빛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이렇게 빛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그 당시에 진공관 만들어 놓고 저 안에는 그 당시에는 무슨 수소기체 같은 거를 살짝 채워가지고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압력을 막 걸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빛이 나오는데 저 빛이 쫙 직선으로 나가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저 실험을 누구 한 사회에서만 한 게 아니고 과학사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실험 해보고 하는데 뭐지 하고 들여다만 봤지. 저게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누가 먼저 탁 논문 내느냐 그 싸움이야. 그죠?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무슨 아주 작은 이제 실험기구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십자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전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안에 있던 애가 그림자가 뒤에 이렇게 생기더래요. 뒤에. 그럼 그건 무슨 뜻이지? 뭔가 이렇게 빛이 쭉 가면서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는 직진, 그죠? 쭉 가고 있다는 거야. 쭉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저거 말고 저건 너무 크니까 아주 바람개비 같은 거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장치를 바람개비 같은 장치로 다시 바꿔놨어. 그랬더니 걔가 돌더래. 이렇게 막 돌았지는 않겠지. 아무튼 돌더래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질량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라 이거 질량도 있고 이거 쭉 가기도 하고 얘는 뭐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서 저런 음극선이 나오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죠? 저렇게 음극선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무슨 흐름일까? 여기서는 그냥 딱 결론을 내버리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근데 그 당시엔 전자의 흐름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본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자가 나오게도 만들어보고 돌게도 해보고 바람개비도 안에 넣어보고 그 자장을 걸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막 휘기도 하고 뭔가 반응을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실험을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유명한 과학자고요. 물리학자라고 돼 있는데 톰슨이 이 음극선 실험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 결론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즉 이 안에 아주 작은 입자인데 얘는 전하를 띄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하를 띄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필기를 좀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톰슨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다 톰슨 된 거야. 그리고 빔을 하나 쏴줬어요. 저 빔을 쏴줬는데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S. 요거를 내가 델타 X라고 표현해 볼게. 똑같은 S. 이거는 빔이 디플렉션 된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휘인 거야. 그죠? 내가 여기서 자장을 딱 걸어줬는데 저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전화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음극선이야. 음극선이 그냥 쫙 지나갔어. 그런데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니까 플러스 되는 대로 휘더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전화를 띄긴 띄겠다. 근데 그 전화가 얘하고 반대되는 전화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애가 있을 거야. 그때는 전자라는 이름은 안 붙였지만 어쨌든 전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있는데
이게 내가 휘려면 저쪽에서 세게 잡아당기면은 이 디플렉션 되는 게 더 크기도 하겠지. 그지만 질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량에는 굉장히 반비례하면서 전하에는 어떨까? 전하에는 비례하는, 즉 전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저 값이 더 크겠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덜 움직이겠지, 덜 휘겠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질량하고 전하는 2라고 표현하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쓰고,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전하니까 저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 근데 이 톰슨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게 마이너스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전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undeflected 데이터 그랬잖아요. 여기선 발견되지 않지만 전압을 더 많이 세게 걸어줬을 때 요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는 그런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에 반대되는 애가 있기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만큼 굴절된 델타 변화량을 얘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니까. 역시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죠. 그리고 전하의 양에는 비례하겠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 보자. 요 식이 될 수 있겠지. 즉 델타 x 플러스 분의 델타 x 마이너스는 m 플러스 2 플러스 분의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놔도 되겠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은 거야, 서로. 그죠? 그럼 얘 지워도 되겠지. 지운다. 있었던 애가 똑같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m 마이너스 분의 m 플러스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역수니까, 분해니까. 그죠? 역수니까. 그러면 이게 된 거지. 근데 보면은 델타 x 플러스 분의 델타 x 마이너스 저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델타 x 플러스 분의 델타 x 마이너스 값이 클까 작을까? 델타 x 마이너스가 델타 x 플러스보다 무지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 말은 질량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하고의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클까? 질량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의 질량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의 전하와 질량비하고의 관계를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톰슨의 입장이 되자.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과묵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했거든, 톰슨이. 근데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플럼 푸딩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그럼 플럼 푸딩이 무슨 얘기냐면 플럼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말린 건자두나 말린 건포도 같은 것들을 푸딩에다가 넣고 먹는 게 옛날 스낵이었대. 귀족들이 먹는 스낵. 자기네들이 잘 아는 음식인 거야. 그래서 플럼 푸딩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푸딩 안에 플럼이 있었던 거. 그런데 그 푸딩이 양전하야. 그리고 플럼이 전자야.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거지. 플럼 같은 게 박혀있다. 더 작은 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밀리컨이라는 거. 밀리컨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여기 스포이드로 이거를 꽉 눌러. 얘를 쿡 눌러주면 기름방울 이렇게 분사되잖아.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요 안에 떨어질 때 기름이 한 방울만 떨어지게 돼. 하나씩 한 줄로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전압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 속도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장을 걸어서 전하를 띠게 만든대. 이 기름이.
기름이 전하를 띄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을 지나가다가 기름이 전하를 띄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똑같은 전하를 띄워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낙하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 뭐야 같은 전하를 띄는 바람에 내가 중간에 푹 뜨게 되잖아. 그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중앙에 딱 떠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압은 외부에서 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본인이 보고 이 사람은 나는 그냥 톰슨이 뭐라 그랬어? 전자의 질량하고 전하의 비율을 톰슨은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밀리컨이 하고 싶었던 거는 저 톰슨의 실험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그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하기 전에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능, 방사성에 관한 그런 실험이 그 당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 또. 그래서 이 누구냐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광석에서 뭔가 이렇게 빛을 차단했는데도 여기 감광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레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방사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크렐부터 나온 거야. 베크렐의 제자가 누구냐면 마르큐리예요. 마르큐리도 이 방사능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이 알파라는 게 이 방사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라륨이 토륨이 되고 그죠? 헬륨으로 분해가 되는 거야. 다른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우라륨 방사능 안에서 나오는 요 헬륨 입자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 헬륨 입자를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러더퍼드가 실험할 텐데 이거 러더퍼드 아니고요. 이거는 그 X선을 발견한 사람인데 렌트겐이라는 사람인데요. 렌트겐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신경 질환적인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우연히 X선이라는 거를 발견해서 이 선이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무슨 뭔가를 물질을 투과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 근데 이거 누구 손이냐면 자기 부인 손이에요. 부인을 불러다가 놓고 부인한테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는 X선 있죠. 오늘날 X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투과를 시켜봤어. 그랬더니 이게 그림이 나온 거야.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학회에다 발표는 했어요. 제3의 어떤 선이 있다. 이거를 이름 모르니까 X선이라 이름 붙이는데 얘는 뭔가를 투과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 이때 러더퍼드가 앞에서 그 연구하고 있었던 그 내용 중에서 알파 입자라는 걸 드디어 받아서 본인이 실험에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톰슨은 점잖은데 러더퍼드는 되게 막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그랬나 봐요. 근데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여기 가운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금박이야. 금. 왜 금을 이용했을까? 얇게 쫙 펼 수 있으니까. 그게 금속의 어떤 특징이에요. 연성 전성했잖아. 이거 금을 얇게 펴가지고 아주 얇게 펴서 한 층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금박을 놓고 이거를 촥 쏴줬을 때 어때야 돼?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한다면 다 가야 돼. 다 지나가야 돼. 그대로. 왜냐하면 전자라는 거는 워낙에 그 입자도 작고 질량도 작은 애라는 걸 아까 실험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써봐야 그냥 그렇게 다 통과돼서 나가야 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휘거나 맞고 튕겨 나오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러더퍼드가 직접 했느냐? 밑에 대학원생을 시켰대요. 대학원생이 누구냐면 그 방사능 딕텍터를 만든 또 유명한 사람이야. 가이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거라는 사람 시켰는데 가이거는 자기 논문 쓰기도 바쁘고 자기 연구하기 바빠서 저 실험을 안 좋아했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학부생을 또 불렀대요. 헬륨 양성자가 이 박스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고 금박에다가 쏘여주면은 이게 지금 다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디텍터 같은 걸 놨어. 여기서 스크린이라고 얘기했는데 디텍터라고 해서 얘가 통과되면 나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다든지 표시가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처음에 한 13만 2천 개 중에 20개 정도가 이런 데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2천에 20개면은 내가 실수를 잘못 들었으려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학생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서 이렇게 소음이 나나? 이랬었대. 그러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현상이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한 거야. 이렇게 많이 대부분은 다 통과되는데요. 이 약간씩 이런 데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그걸 보고 정리를 한 거지. 어떻게 정리했겠어? 여러분 이렇게 쭉 갔다가 대부분 통과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이 다 빈 공간으로 돼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맞고 그럼 튕겨나온 건 어떻게 해? 내가 여기다 딱 쐈는데 원래는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 쐈어요. 이렇게 기관총으로 막 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맞았던 애가 반대로 딱 튕겨서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엄청나게 센 애가 저기 있네. 내가 플러스 전화로 쏴줬는데 전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게 센 애로 쐈는데 여기 맞고 튕겨 나왔다는 거는 이것만큼 내가 쏴준 알파 입자만큼 센 애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굉장히 밀도 있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중앙에 하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휘는 애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휘었다는 거는 내가 플러스 전화를 씌워줬어요.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알파 입자를. 근데 근처에 갔는데 이게 근처에 가다가 휘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같은 전화니까 이게 반발력 때문에 휘는 거야. 그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바꾼 거지. 그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요 핵이라는 애가 있고 굉장히 대부분은 다 비어 있어서 빈 공간이지만 이 안에 밀도 있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있어서 맞거나 튕겨 나왔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이 톰슨에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이렇게 원자 모형이 달라진 거야. 양전하를 띠고 밀도가 높은 중심부에 있으며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똑바로 지나갔다는 거는 거의 다 비어 있다는 얘기고 알파 입자들이 휘려면 원자의 질량이나 양전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수상할 때 그렇게 말했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의 모델이라고 해서 오비탈이라고 해서 이 궤도 모형을 만들었어요. 행성 모형.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다니는 이 궤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오비탈. 이 안에선 전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궤도에서만 전자를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보의 행성 모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모델이나 모형을 잘 설명을 해줘야 이 일반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어. 잘 머릿속이 잡히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모형은 확률적으로 전자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밖에 없어.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으면 그걸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짙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핵에서 가까우면 저기 색깔이 짙어지게 나오는 거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색깔이 적어지고 뭐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라는 법 있어? 확률인데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90% 이상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반경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 내부를 들여다 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근데 이 중성자는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체드윅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양성자 외에 다른 입자,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원자 전체의 질량이 꼭 양성자의 질량에 하나 더 되는 크기만큼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제대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먼저 탁 낸 거지. 그래서 중성자의 발견자는 체드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입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결론이 나온 거고 자 원자 번호하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를 이용할 거예요. 요 X는 바로 원소 기호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다 원소 기호야. 근데 그 원소 기호는 뭘로 돼 있냐면 정리를 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상형 문자, 그림 문자 같이 막 이상한 그림들이 각 과학자마다 다르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을 한 거야. 알파벳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I 그러면 I 대문자 있으면 이건 아이오딘이야. 그죠? C 그러면 이거는 대문자 이거는 탄소예요. 근데 C 하고 소문자 O 있으면 이거는 주기율표 보면 코발트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CO와 요 CO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돼 있으면 요거는 하나의 원소예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대표자나 얘도 대표자 얘도 대표자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화합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약속이야. 그 원소 기호를 쓸 때 꼭 두 문자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 질량수라는 거는 그 원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예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그리고 근데 양성자는 원소마다 다 틀려. 탄소는 양성자가 몇 번이죠? 그 원자량하고 번호하고 자꾸 틀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주기율표 보는 거야. 그럼 탄소는 몇 번에 있어요? 번호예요. 6번. 1, 2, 3 이게 주기율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누구야? 수소.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게 누구야? 헬륨. 걔가 2번이야. 그 다음에 다시 수소 밑으로 와서 리튬. 걔가 3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거야.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탄소 몇 번에 있어? 6번째 있잖아요. 그 6번째 있는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수야. 양성자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자 번호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지문 역할이에요. 그게 번지수 잘 찾아 들어가면 돼. 그럼 11번은 누군가? 나트륨, 소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질량수라는 거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원자 번호는 뭐하고 이퀄? 양성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중성자가 나와요. 그런 관계를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연습을 해보자. 자, 원자 번호는 뭐다? 정리. 핵에 있는 양성자 수다.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다?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다. 그죠? 자, 동위원소. 동위원소 정의가 뭐예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양성자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거에 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서 수소, 수소, 수소인데 이 수소와 이 수소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요거 빼면 얘는 얼마 나와? 0. 그 무슨 얘기죠? 중성자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물은 요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빼기 1이니까 이게 하나가 나오지 얘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중성자가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 원소라 그래. 볼트는 그 생각은 못한 거야. 모든 원소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잖아. 질량도 똑같고. 근데 동위 원소에 대한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얘 누구죠? 플로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양성자수 9개, 중성자수 10개, 전자수 9개, 질량수가 안 나왔어요. 19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요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 모르겠으면 찾는 거야. 일단 주기율표. 그죠? 그 다음에 어토믹 넘버라는 거는 얘 번호야. 번호. 매스는 질량수예요. 그 다음에 P 플러스는 양성자수. 요거는 중성자수. 요거는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힌트 나와 있는데 보고 각각의 원자 번호를 찾아서 저 칸을 한번 채워보는 거야. 자, 원자 번호가 20이죠. 그럼 얘 질량수가 40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양성자수가 20. 그 다음에 중성자는 20. 왜 중성자가 20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성자가 20이 나와. 그런데 양성자 20, 전자 20이 돼. 또 아르곤은 18번이에요. 자, 아르곤 18번인데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 질량수가 40이래.
자, 그러면 프로톤 18개. 또 중성자는 22, 40 빼기 18 하면 되잖아. 그죠? 전자는 여전히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똑같이 18개. 브롬은 35래요. 35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죠? 그럼 브롬 35면은 양성자하고 전자는 다 몇 개야? 그 35, 3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중성자만 알면 되잖아. 중성자를 알면 중성자 플러스 35 해서 뭐가 나와야 돼? 질량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네. 질량수를 먼저 알았네. 그럼 거꾸로 중성자 수를 알 수 있겠네요. 80 빼기 35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일 모든 원자가 이렇게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다면 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다를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화학적 성질 그러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 전자의 출입.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전부 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자가 어떤 애는 방금 전에 보면은요. CA는 전자를 준다고 내가 단정을 줬고 브롬은 전자를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주기율표 보면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읽는 연습을 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일단은 각 원소마다 양성자 전자수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애는 전자를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어떤 애는 전자를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 성질들이 다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보자. 이게 뭐야? 나트륨인데 소듐인데 소듐 23, 소듐 23은 얘네 둘이 무슨 관계죠? 동위 원소 관계야. 뭐가 다르죠? 중성자만 달라요. 근데 뭐가 같죠? 원자 번호가 같으면은 바깥에 있는 전자도 같은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나트륨, 소듐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 이런 애들은 대부분 전자를 잘 줘. 몇 개 주느냐? 하나 줘. 그러니까 하나 주다 보니까 몇 가 양이온이 될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돼. 그런 화학적인 성질이 다 같아요. 그럼 쟤는 다른 애하고 화학 결합할 때 상대방이 같기만 하면은 화합물도 같아져요. 어쨌든 그죠? 그런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하고 소듐의 두 동위 원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보는 것처럼 12개, 13개로 달라진다. 여기 동위 원소 얘는 누구예요? 누구야? 탄소 12, 14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 동위 원소인데 뭐가 달라요? 지금 다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만 달라지는 애들이야.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동위 원소들이 이렇게 많아. 다양해. 여러 가지야. 그 다음에 옥시젠, 산소 같은 경우도 이러한 동위 원소들이 있어요. 피크로 나타냈더니 예를 들면 이거 뭐죠? CL이면? 염소야. 그죠? 염소도 지금 동위 원소가 35짜리, 37짜리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이 양이냐야. 35짜리가 지금 37보다 훨씬 많네요. 그죠? 근데 얘를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평균 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100으로 나눴을 때 그 예를 들면 아까 CL 같은 경우에는 CL 35짜리, CL 37짜리가 75.53%, 24.47% 있대. 그럼 이거 평균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35짜리가 75.53%. 그죠?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 37짜리 아까 뭐 24% 있었나요? 24% 해서 100으로 나누면 그 원자량이 나오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건 그 평균 원자량이야. 그래서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35.5 정도가 되거든. 그거 평균이야. 35도 아니고 37도 아니네. 근데 35 쪽으로 가깝네. 35.5니까 평균이. 그럼 무슨 얘기야? 자연계에 35짜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그 평균 내다 보니까 숫자 많은 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평균 원자량이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CL이 35.5라는 거는 이 CL의 원자량도 아니고 이 CL의 원자량도 아니야. 그죠? 누구의 실제 원자량도 아니야. 다만 평균의 의미만 갖고 있어. 평균이 얼마다. 자연계의 모든 원자량 그 동위원소를 다 합친 평균이지 사실 뭐 얘 것도 아니고 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몸무게가 50kg
60kg 있는데 그 평균 내가지고 55라고 했지만 이건 예무게도 아니고 예무게도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평균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산소가 자연계의 99.76%, 산소 얼마짜리? 16짜리. 그 다음에 17짜리가 0.04%, 산소 18짜리가 0.2% 있다.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는 수작업보다는 계산기가 더 빠르죠. 100분의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화하게서 하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값들을 대입해서 하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정확히 뭐가 계산이 나왔나 봐.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6.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또 새로운 단위가 또 뭐가 보이네. 어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 원자 있죠. 원자의 질량만 측정하는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걸 어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우리 일상생활의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위를 없애고 그람이라는 질량 단위를 사용을 하게끔 중간에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 다 없애버리고 질량 단위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 원자의 개념을. 다음 시간에 볼게요.